그냥 목소리를 녹음 안 하고 올려서 재녹음을 합니다. 8697은 우리를 어떻게 착취하는가? 90년대 때부터 시작을 할게요. 1991년 소련이 붕괴합니다. 그래도 NL기는 남아요. 북한이 굳건하지 않은가? 94년부터 우루과이 라운드가 진행되고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뭐 경제를 살려내긴 착취를 하겠다는 거였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양국법이랑 그 한우 농가법 이런 거 통과시키고 그러고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냐면 이거 본격적으로 반대한 게 8697인데 90년대 때는 진학률도 높아서 X세대 대학생들이 농화를 진행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는 그냥 대부분 비운동권이라도 반보수를 가지고 있고 친진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때 이제 농산물 개방하고 난 다음에 한우는 일본처럼 마블링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택했고 좀 부드러우면 잘 먹지 않겠는가. 지금도 등급제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쌀을 수매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중고가제는 사실상 폐지되고 타작물로 전환을 이제 그 추천하고 그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때 농산물 개방 이후 뭐가 바뀌었느냐? 새끼를 먹기 시작합니다. 90년대 때 새끼 못 먹었나요? 예, 못 먹었습니다. 제가 94년대 이게 식량 위기가 90년대 때도 있었는데 91년 그 다음에 이거 한 번씩 튈 때가 있어요. 91년, 93년 흉작이거든요. 그리고 IMF 때 97년, 98년 이렇게 식량 위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슬레이트 집에 살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 슬레이트 집에 살았는데 저희 집은 가난해서 이제 계란 후라이 하나씩만 먹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아침에 먹고. 근데 이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수돗물 먹고 난 다음에 나 친구 집에서 물었는데 좀 잘 산다는 집이 이틀에 2끼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뭐 80년대 이거 살기 좋지 않았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2002년 2022년 때 물가가 너무 올라갔다 한 게 5%거든요. 선진국이라서 먼저 사올 수 있어서 이 정도예요. 5%인데 70년대 80년대 보시면은 여기 기본적으로 20% 이렇게 물가를 하다가 뭐 80년대에 이제 전두환이 좀 떨어뜨리고 그리고 88년 되니까 7%, 5%, 8%, 9% 이런 식 일상이었습니다. 90년대도 거의 뭐 5% 내외예요. 그러다가 농산물 시장 개방하니까 한 번에 0.8, 2.3, 4.1 그래서 평균 2%, 3% 내로 유지가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자유무역 배경으로 나온 세대예요. 이게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될수록 이 식량 안보를 커버하기가 좀 편한 게 먼저 사올 수가 있어요. 근데 개도국인 경우에는 먼저 사올 수가 없기 때문에 식량 자급이 안 되는 경우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여전히 우리도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식량 가격이 높아요. 뭐 한우 같은 경우는 전 세계 2번째로 높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똑같이 식량 증산이 안 되는데도 식량 자급이 안 되는데도 저기 일본보다도 훨씬 비싸잖아요. 일본이 인구가 안 그래도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스타벅스는 왜 유행을 했냐면은 원래 한 끼 2끼 먹던 사람들이 3끼 먹으면 살찝니다. 원래 점심이라는 게 마음을 점화한다라고 해가지고 가볍게 먹거나 아니면 그냥 잠을 자는 거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3끼 먹는데 소화가 안 돼요. 2끼 먹는데 한 끼를 커피로 대체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스타벅스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때 뭐 농활 엄청나게 하던 시기였죠. 뭐 농민 대학생 그러면서 농촌 연대 활동 그리고 뭐 국민적 합의 없는 쌀 협상 무효다. 도대체 국민은 누구에게 국민이냐? 니네들이 국민이냐? 요랬던 시절입니다. 이게 90년대 생들이에요. 90년대는 본격적으로 대학을 대다수가 가던 시기였고 이게 언제까지 운동권의 영향에 대학이 있었냐? 대학이 정치화되었었냐? 2005년을 기점으로 삼습니다. 물론 한 총련 같은 경우도 그 2011년까지 살았지만은 본격적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서울대 농활 그 성폭력 사건이 나오고 난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대학이 농활에서 거리를 두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전히 이제 사람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회주의자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학이 정치화해서 거리가 멀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진보에 이런 뉘앙스였어요. 왜 노무현은 마치 그리운 듯한데 김대중은 그런 게 없을까? 김대중이 친미주의 반공 전대협 수배를 안 풀어줬습니다. 오히려 잡아요. 이거 보면은 사회주의자들 발작할 만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신자유주의적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싱턴 컨센서스를 그대로 최대한 수행하려고 했다. 뭐 제3의 길에 좀 가깝긴 했지만 IMF 때 디플레이션이었는데 디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됐냐면 그냥 1분기 됐어요. 1분기 됐는데 와 나라 망할 시중까지 왔습니다. 작살나니까 IMF 어차피 죽은 경제 IMF 돈 빌려서 양적 완화를 해요. 이게 사실 배경이 그 이전 정권들에게서 그 정부가 은행으로 통제해서 그냥 안 망할 건 계속 대마불사 돈을 빌려주다 보니까 그 부채가 터져버린 건데 이거 똑같이 하는 데가 은행으로 컨트롤하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나 이런 국가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신용카드. 이거 카드법을 생겼다고 욕을 하는데 신용카드 이거 왜 했냐면 현금으로 탈세가 많아서 세금 거두려고 했습니다. 이게 메인 원인은 과소비죠, 솔직히. 과소비인데 이제 정부나 기업을 비판하는 건 왜 이거 신용 등급 안 되는 사람에게 계속 뿌려주냐. 예. 그걸 비판하는데 일단 제 1차 원인은 과소비죠. 그래서 이때 세금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권별로 계속 하는데 김영삼 시기에는 금융실명제로 했고요. 김대중 시기에는 신용카드로 했고 이건 전산망에 기록이 되니까 그리고 여기 노무현 시기에는 정부 전산을 해서 정부 자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명박 시기에는 가산세나 이런 것들을 강화를 했었고 그리고 박근혜 시기에는 지하경제를 찾아가지고 그걸 탈세를 막고자 했습니다. 세 번째, 각종 세금을 낮춰줍니다. 네 번째, 부동산 부양을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완화해요. 근데 세금 낮춰주고 부동산 정책을 완화, 이거 보수 정권 아니야? 그리고 기업 규제도 완화해줍니다. 이거 세 가지 한 사람, 이 사람밖에 없어요. 뭐? 딱 WTO 룰처럼 했어요. 규제 완화시켜요. 노무현 정권은 규제 총량제라고 해서 규제 하나 없으면 규제 하나 늘리면 규제 하나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온전히 규제가 떨어진 정권은 김대중 정권밖에 없습니다. 요 정권은 이제 대신에 세금을 올렸죠. 잘 보면 규제 줄여주고 부동산 완화시켜주고 세금 낮춰주고 이거 다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그냥 제3액이 플러스 한다고 소비부양 정책이 들어간 거죠. 근데 이거는 디플레이션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때 스타트업을 융성시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한 정책을 이쪽에서 그냥 그대로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WTO에서 자유무역과 정치가 이제 그 시장이 개입하는 걸 줄이고 뭐 정보통신혁명에 투자한다. 요 룰대로 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 국민연금도 요때 이야기 많이 하는데 세계은행이 이거 민영화시키라고 했는데 그건 끝까지 붙잡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 당시 때 붕어 버리는 상황까지 나왔어요. 외국 여행 가서 사막에 버리고 온다든지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식량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98년도에 퇴직했던 사람들도 많고 노인들도 위험했기에 이게 자영업으로 다 밀린 사람들이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이 중년들이. 그래도 청년들이 미래 세대들이고 이들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내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겠냐. 요 생각으로 접근을 한 건데 어쨌든 이때 국민연금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권 5년 만에 한 거예요. 10년을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5년 만에 한 겁니다. 근데 이거 그래 이후 5년까지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이후 지금 한 20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사이에 얼마든 개선할 수 있었는데 손도 안 대고 계속 지금까지 온 거 자체가 요 시작점이 잘못했다 이야기하기엔 너무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까요? 이거 사실 김대중 대통령 없었으면 이 IMF 극복이 아예 불가능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거의 기적적이에요. 그걸 어느 정도 수준이냐. 모든 진보에게 포화를 받고 그 당시 진보가 다 뭐예요? 사회주의잖아요. 모든 진보에게 포화를 받으면서 이거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2인자라고 여겼던 2인자에게 못 물려주고 노무현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뭐 N에게 PD계의 지지를 받았으니까.
햇볕 정책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당시에 키신저 기반으로 일단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느 정도 좀 따라간 경향인데 부시가 좀 독특한 사람이었던 거죠. 중간에 나와서. 뭐 약간 이제 부시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으로 보면은 군사적으로 개입을 해서라도 강제적으로 자유민주주의화를 시켜야 된다. 자유주의와 민주화를 시켜야 된다. 요런 입장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키신저의 뉘앙스랑 좀 달랐어요. 키신저의 뉘앙스는 뭐였다? 경제적으로 발전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저들도 민주화, 자유주의화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이제 북한의 햇볕 정책이라든지 중국 개방이라든지, 그리고 우리나라에 좀 9786 세대에 적용하면 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저 청년들이 사회주의 세대지만 나이가 들면 보수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어느 정도 좀 살다 보면 보수화되지 않겠는가라고 접근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상장 기반만 잔뜩 받고 오히려 착취 기반을 아랫세대에 물려주고 있죠. 이게 키신저도 그렇고 안 변해요. 사회 정치적으로는 안 변해요. 여기에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데 보육을 해줬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겪는 내용들입니다. 민주노총 같은 경우도 노사협조주의를 거부하며 강력한 투쟁으로 진군해왔다. 요때 김대중 정권에게 진보에 좀 가깝다 이야기하면 민주노총과 정교조를 합법화해준 거. 요거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사실상 근데 이거 불법 파업 다 때려잡았어요. 불법 파업이 뭐냐? 니네가 노사 관계로 보면은 뭐 알아서 해라. 그거야 뭐 정당한 권리니까. 근데 노사 관계와 무관한 파업으로 정치적 파업을 한다? 그건 불법 파업이다. 때려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IMF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대부분 다 했고, 요거 어떻게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글로벌 전례도 없을 때 셀프로 찾아서 한 겁니다. 오히려 이거를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많이 했죠. 미국도 IMF 어떻게 극복했는지 많이 연구했거든요. 왜냐면 이게 도시국가가 아니니까. 어떻게 극복을 했지? 이거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NL계뿐 아니라 사실은 PD계도 반발합니다. NL계는 때려잡아서 반발한 거고, PD계는 유시민의 신랄한 비판을 가졌죠. 그래서 너 뭐가 잘못된 거냐? 참여연대가 신은 너무 멀리 있고 황제는 너무 높이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그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래서 예스맨만 중용한다는 비판이 들린다.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두십시오. 진짜 어이가 없죠. 니네가 지금 하고 있냐고. 니네는 이게 지면은 항상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유시민이 여태 신랄한 비판을 하였죠. 사실 당선되기 전에도 당선 확률 0% 이렇게 이야기하던 거였거든요. 여러분, 사회주의자들 집 사는 타이밍 중요합니다. 요 사람들이 30대거든요. 30대 때 IMF 때 샀습니다. 경제학과 출신으로. 문재인 전 때 또 다시 한번 샀고요. 폴 크루먼도 그래요. 이 사회주의자라고 하거든요. 자기가 그걸 자랑스러워해요. 사회자유주의자. 뭐 노벨 수상금으로 리먼 브라더스 침체 때 맨하탄 아파트를 삽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들 집 사는 타이밍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이적단체 활동급이던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화가 되었는가? 사회화가 된 게 아니라 그냥 언젠가 반정부 활동하던 사람들이 우리 사회로 어차피 대다수 청년들이니까 받아들이면은 우리 미래니까 이렇게 나아지지 않겠는가 그 생각하면서 받아들인 게 지금 현재 우리의 착취 기반이 착취 세대가 된 거죠. 압제와 착취를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전대협은 이적단체죠. 전대협은 2000년대 민주당에 합류합니다. 그리고 86세대 친노의 핵심이 되어요. 그래서 왜 갑자기 물려받을 거라 생각하던 이인재가 튕겨나가고 노무현이 갑자기 경선에서 이겼을까요? 제 보수에서 넘어왔다. 순혈이 아니다. 이인재를 제거해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이,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 때 뭐 했냐면, 이회창을 정치 공세로 아들 병역비리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회창이 너무나도, 사람들 인터넷 가짜뉴스 선동을 하거든요. 이때 인터넷 부려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는데, 무근으로 밝혀지면 뭐예요? 그냥 이슈 지르고 난 다음에 선거 이겼는데. 그래서 이때, NL계 PD계가 친노로 합류를 합니다. 나머지 등용이 못된 NL계는 뉴라이트로 전향을 해요.
왜 노무현을 그리워하는가? 자기들의 정치권에 제대로 올려준 사람이니까. 문재인 때 97세대 한총련 출신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뭐 다음 세대까지 물려주기까지 했다는 거죠. 요즘 민변 출신을 올라온 거예요. 그 결국 뭐다? 전대협 한총련 출신들이 세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민변 출신으로 민주당계 사람들을 의원들을 계속 양성하는 요런 시스템이 갖췄습니다. 뭐 장기적인 구조화가 되어 왔고 이 시스템도 발전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려면 모략, 선동 등등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NA가 어떻게 됐냐? 자, 97세대 70년대 이제 중간값을 보면은 90년대 대학생이니까 25살일 거잖아요. 이 중간값을 보면은 2006년이 되면 40세가 됩니다. 딱 맞아 떨어지네? 그리고 2016년 50세 중간값이 되어야 되는데 새로 밑에서 여전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구나. 20, 30대는 아니라 하더라도 40대 초중반이나 30대 후반 정도는 들어왔었고 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금속 노조는 아닌데 게임 업계 노조들이 IT나 게임 업계 노조들이 상당 부분 민주노총에 합류를 했습니다. 뭐 이거 메인 노조는 아닌 사람들도 있지만 이쪽 노조도 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넥슨 노조가 대표적으로 민주노조 아래에 있죠. 그래서 뭐 딱 요 세대들이 이제 민주노총에 많이 합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면 97세대라고 하면 70년대생이 이제 많아. X세대라고 하면은 80년대에서 84년까지 포함이 되는 게 X세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더 합류되어 있다. 뭐 2000년대 초반에 대학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합류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이거 뭐 하는 걸까요? 경제 정치적으로 다 붙다고요. 정치 경제적으로 다 붙으니까 T라고요. 정치를 장악해서 경제를 컨트롤하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 살려면 T거나 아니면 10대를 착취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들 자식 세대를 착취해서 우리는 했다? 그러니까 너네도 해야지. 이렇게 착취해야 됩니다. 솔직히 성장 기반 물려받아서 착취 기반 지금 만들고 강화시키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럼 경제편으로 보죠. 86, 97들은 어떻게 경제를 장악했나? 86 세대들은 2000년대 전후로 정치권에 진출도 했지만 부동산을 이때 삽니다. 부동산만 한다 믿지 마세요. 예, 어디서 본 광경을 90년대 때 볼 수 있습니다. IMF 끝나고 난 다음에. IMF 이어서 무조건 오른다는 부동산 신화가 완전히 무너졌다. 부동산이 재테크 수단으로 매력을 잃었으며 재테크 유형도 수익성보다는 황금성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형태로 바뀌었다. 달라진 부동산 시장 풍속도를 짚어본다. 부동산 거지. 부동산을 대표하던 부동산 갑부들이 부동산 폭락으로 일며 부동산 거지로 전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 거지로 전락한다. 이거 뭐지? 이게? 뭐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거 같죠? 이게 IMF 끝나고 옵니다. 그래서 매번 이때 책 나와요. 뭐다? 부동산 신화는 끝났다. 이게 뭐 이명박 때도 그랬고 그랬는데 세상에 그런 거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거 없어요. 특히나 진보가 장악하고 있다면 부동산은 무한히 오를 겁니다. 두 번째, 카드버블 그리고 신용사명. 이 카드 대란은 실제로 일반 국민들의 과소비로 인해서 초래된 경제위기죠. 물론 신용불감증에 걸린 카드사들도 계도 활동 없이 사태를 방치한 정부도 뭐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메인 책임은 국민들의 과소비죠. 근데 뭐 30대 남자 신용불량자 6명 중에 1명 비율. 예. 그래서 쫙 올라가 보면은 2006년대 중간값. 그러면 X세대가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면은 헐 하면서 지금 X세대가 그래서 과소비가 많은 거예요. 20, 30대가 걸려있는. 그러면은 여기에 또 하나 있는데 20대 여성의 신불자 비율은 20대 남성보다 높다. 여고 남자를 경험하고 있다. 20대는 여성이 더 써요.
이게 뭐 메인이 이제 9786이라고 대충 보시면 됩니다. 근데 9786은 좀 정확히 맞지는 않고 X세대, 86세대 요 정도가 아마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전후로 이제 부동산을 30대 때 산 86세대 그리고 X세대, 예,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요 때부터 과소비가 신용을 계속 지속되고 그 다음에 신용불량자 사면은 시켜주고 노무현 때는 안 사면 하면 안 시켜줬어요. 이명박 때부터 계속 매번 정권 바뀌면 사면을 시켜주고 계속 반복입니다. 이거 잘 보면 90년대 때 2세대의 사회주의와 데모를 용서하고 사회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98년에서 2000년대 카드법을 취업을 위해서 규제개혁하고 돈을 뿌려줘요. 지금 노인들이 98년 명태 노후자금이 작살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권 잡았을 땐 뭐 했어요? 민주당은 3년 연속으로 플랫폼 국감해가지고 청년 일자리 줄였죠. 2008년 계속 신용사면 해주면서 부동산 공급해줍니다. 2017년 그 샀던 부동산 각종 수익률 올려줍니다. 뭐다? 진짜 20대부터 지금까지 내내 정부 의존, 정부 착취, 성장 기반 물려받기, 사회의 모든 것들 다 투입한 세대가 우리에게 착취를 던져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쯤 되면 압제자라 불러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착취 기반을 압제로 만드는지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경제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86세대들이 그래서 카드 버블 안 일으킨 86세대들, 돈 모은 86세대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2000년대 전후로 부동산을 샀다고 치고 97세대들은 언제 샀을까? 이명박근혜 시대 때 샀습니다. 이 당시에도 부동산 사는 게 30대 중후반이거든요. 좀 늦으면 40대고 2010년 생애 최초 50%로 삽니다. 그래서 30대 초반, 40대 초반에 사요. 근데 이게 점점 뒤로 미뤄지는데 사실 보면 가장 크게 달라진 거였어요. 요때 20년 내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예요? 30년, 여차하면 50년 내고 사는 게 되잖아요. 이 당시 인터넷 여론을 가져왔어요. 집부터 사야 될까요? 차부터 사야 될까요? 2011년입니다. 당연히 집이죠. 차는 소비재라서 값이 후루룩 떨어집니다. 월세 살면서 20년 일했는데 이건 너무 비참하다. 현대차 몰면서 벤츠 몰면서 30년 후에 집 사는 게 어떠냐? 아니다. 차가 맞다. 왜? 20대 여성에게 10배 멋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소개팅에서 여성을 잘 데려 차에 태워서 발에다 줘야 된다. 이게 뭐다? 퐁퐁남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다. 이 세대가 물려준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니까 부드러운 남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로맨틱 이데올로기에 잔뜩 절여진 남자들. 설거지론 퐁퐁남이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소비를 좋아하는 세대냐고 하면은 야, 이거 차를 사야 되냐, 집을 사야 되냐, 집단 관계, 저축률 많이 떨어졌다. 집단 관계. 이렇게 합니다. 무조건 집이냐? 아니다. 집은 30년, 35년짜리 소모품이다. 그러면, 야, 너 이거, 작은 사례 아니냐? 2014년. 젊은 사람들 집보다 차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차보다 집 먼저 산다. 우리나라는 좁잖아. 전국 1일 생활권이야 이때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에 집을 먼저 사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차를 먼저 사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집을 먼저 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익을 얻었죠. 그래서 집은 정말 함부로 사면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서 집값의 하락 그리고 집 구입 후 수리 문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도 고통의 근원 신혼집이다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이렇게 해요. 자, 파리쿵입니다. 실거주 목적이면 집 사라고 하시는 분. 저 아래 집 사면 미친 짓일까요? 믿다가 궁금해졌는데 여기에 투자 이야기 안 나와요. 그럼 이사를 여러 번 해야 하는데 이사 비용이랑 그 다음에 가구가 무너지는 거랑 그 다음 집이 주는 안정감 노후가 되면 역담보로 해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집에서 얻는 만족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해라. 이거 잘 보면은 투자 가치를 크게 발견하지 않아요. 그냥 말 그대로 취향 가치. 얼마나 집값이 안정화되었다는 겁니까? 요게 이명박 때입니다. 근데 집을 샀던 사람들이 박근혜 때 안 오르니까 열받아가지고 문재인 때 올려주니까 문재인을 엄청나게 지지하고 있는 게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왜 문재인 정부 때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조명을 받았느냐? 뉴타운과 감세, 집값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야, 그때 세계적인 경기 침체라서 하락한 거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는 리먼 브라더스에 직접적으로 맞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버틸만 했습니다. 그리고 요 배경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빨리 극복하게 됐고, 문재인 때 그 이명박 정권의 정책을 생각했던 이유가 문재인 정권이 노무현 정권에서 했던 규제와 방식을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하고 똑같이 부동산을 올려요. 근데 이 당시 노무현 정권 때 서울시장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랑 싸웠거든요. 이건 무슨 구청 수준의 부동산 대책을 하고 있다. 대안은 뉴타운을 중심으로 한 강북 개발이다.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라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 본다. 오늘 뭐 아파트를 더 늘리면 투기 수요도 잠재운다. 왜? 집이 그냥 실수요자 위주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아파트값 폭등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뭐 노무현 정권은 아파트값 폭등은 공급량 부족보다는 아파트를 이용해 돈을 벌려고 하는 투기꾼들의 농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원래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통화학파, 시카고학파에서는 버블을 건드리지 말라고 해요. 버블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디플레이션 해결이나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이나? 아우씨, 여기 요렇게 좀 당겨봅시다. 그러면 이제 좀 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똑같이 이걸 다시 재탕했거든요. 재탕? 근데 결국엔 실패했잖아요. 근데 결과는 결국 대통령이 되어서 증명을 했습니다. 공급 늘리고 규제 풀어서 집값을 잡아요. 그리고 이때 부동산 산 사람이 이제 부동산이 안 오르니까 불만인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이 올려주니까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보유세 올려야 돼요, 진짜. 보유세를 올려서 노후에 저거 가지고 있으면 건보료는 같이 재앙이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공시지가 현실화 시키니까 너무 불만인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 평균 10%입니다. 그래, 김대중은 그렇다 치고 이 디플레이션을 막으려고 했으니까 평균 10%입니다. 평균 15% 이런 게 일상이에요. 이게 노무현 때 더 올랐어요. 더 세게 올랐어요. 그래서 거의 상승률 한 해 20%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 이 정책을 그대로 문재인 때 진행을 합니다. 규제 정책. 그러면은 이명박 정권 때는 어땠냐? 뭐 여기 보시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 공급량을 늘리니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죠. 한 번 오른 게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막대한 대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어떤 식으로 왜 저렇게 부동산을 알면서도 자꾸 올리는지, 그리고 진보 저쪽에도 경제학자가 있을 텐데 저 사람들은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부동산을 왜 계속 사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철저하게 의도적인 겁니다. 이미 전 세계에 사례도 다 있고, 제가 말했지만은 사례도 다 있고 어떻게 오르는지 분석도 다 하고, 이 사람들 바보가 아니에요. 똑같이 경제학자는 다 있어요. 이걸 의도적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명박 정권은 이명박 정권은 이 당시 때 금리가 올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세계적인 경기 침체니까 금리가 내렸겠죠. 2008년 2월 25일 요때 당선됐거든요. 6개월 지나자마자 금리가 쭉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이제 경제가 좀 괜찮아요. 금리 다시 오르고, 그리고 결국에는 떨어진 상태에서 정권이 끝나요. 정권이 끝나고 금리가 더 떨어져서 제로금리 가까이 되는데 박근혜 정권 때도 살짝 오르긴 했지만은 뭐 기존에 올랐던 것처럼 올랐습니다. 계속 이제 또 마이너스를 둘 수는 없으니까, 아예 부동산 시장이 죽어버리니까 0% 이하로 되면 수익률이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참고로 기준금리 임기 되자마자 금리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금리 떨어지는 와중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이 맞았어요. 이 정책이 맞았습니다. 딱 0% 내에 5% 이내로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이게 밀턴 프리드먼이 주장하는 바이거든요. 부동산은 생산성을 증대시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해가지고 저거는 가격을 유지시키도록 만들어버려야 된다. 그러면은 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어땠는가? 노무현 정권은 언제죠? 2003년부터 2008년. 2003년, 그리고 2008년. 뭐야 이거? 우리가 지금 3% 금리도 난리 났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뭐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에서 가격을 올립니다. 지금 2024년 지금 생각해보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가격이 탁 폭락한 걸 봤는데 금리가 올라가는 와중에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서 가격을 올렸네? 대단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실패를 인정해야 하는데 문재인 때 똑같이 각종 규제로 반복을 합니다. 뭐 투기 수요가 없으면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뭐 부동산 실소유자를 발견할 수 없다고요. 저 사람들이 많이 남기는 게 딱 세금 떼고 난 다음에 4% 5% 남기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지금 부동산 유튜버란 사람들 이런 거 절대 말 안 합니다.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냥 부동산 오르면 그거 소개하는 작업하는 건데 떨어지니까 뭐예요? 어떤 정부인지 이해를 안 해요. 뭐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해요. 뭐 어떤 정부인지 이야기는 정확하게 안 해요. 그 국가의 미래를 논의하는 척 이렇게 합니다. 부동산 팔이죠. 잘 보면 부동산 팔이 때문에 하는 거죠. 예. 이 사람들 은근히 나이 보면 X세대들입니다. 40대예요, 40대. 자, 문재인 정부로죠. 민주노총이 근데 어디서 일할까요? 잠깐만. 건설과 물류가 제일 많잖아. 건폭. 그리고 뭐? 화물연대. 화물연대는 거의 테러급 하기 유명하죠. 그래서 뭐 가입 안 하면 너 가입 안 하면 여기 채용 못 된다? 그렇게 협박도 많이 하는 건폭. 그래서 전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우리 때문에 망한 기업 많다. 현장을 막아서 부도난 회사가 많이 있다. 이제 와서 후회가 된다. 이제 와서 후회하면 뭐하는데? 당시에는 윗선 지시를 따르고 노조 이익을 지키는 게 우선이었다. 민주노총은 아직도 건설사를 잘 압박하고 잘 싸우는 사람은 주요 보직에 앉힌다. 정부 단속으로 건설 현장 폭력 행위가 잠시 멈출 수 있지만 없어지진 않을 것이다. 지금 후회해서 뭐 하는데? 해쳐먹을 거 다 해쳐먹고 난 다음에. 이거 똑같습니다. 구조. 거대 담론 상명하복 동원. 그래서 대가를 치르게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요. 우리는 평생 저 사람들에게 착취, 압제 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세대는 싸울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럼 차라리 똑같이 이 룰, 이 게임을 이용해가지고 저들 자식 세대를 똑같이 착취를 할 권한을 얻거나 아니면은 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도 거대 담론 상명하고 동원. 지금 아직도 안 변했어요. 이거 계속해요. 계속. 그래서 공공운수, 금속, 건설 요게 3대 제일 크거든요. 잘 보면 뭐 사실상 제조, 건설 그리고 물류잖아. 이거 3개 다 합친 거잖아. 공공운수노조 유명하죠. 과격한 시위활동 그리고 판스프링. 뭐 불법 행위를 별별 걸 다 하고 사람 죽게 만들면서 남 탓, 기업 탓, 뭐 헛소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건설 기술인 고령화 50대 야 세요 딱 50.6세 X세대 여기 윗선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젊은 층이 안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건설 숫자가 느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건설당 단가가 올라가는 게 좋을까요? 이 사람도 파업을 한다는 건 주로 임금 인상 파업을 할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건설당 단가가 올라가야 그래야 돈 나올 구멍이 있어요. 야, 여러분은 이제 드디어 보셨습니다. 부동산 상승은 소비 부양 정책으로 진행이 되지만 경제적인 착취는 어떻게 된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 단가가 올라가야 그만큼 뭐예요? 돈 임금 인상을 요구할 만한 파업을 진행할 수 있죠. 현대차가 EPS가 개선이 안 되잖아요. 뭐 계속 임금 인상 요구. 주주 이익은 점점 떨어지고 있죠. 가격이 값이 올라야 하는구나. 그게 뭐다? 이 건설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들에게 이익입니다. 계속 임금 인상을 당행할 수 있으니까. 항노총 건설노조가 있는데 내부에서 비판도 좀 세고 여기를 애내게 하기 싫은 사람들이 모여있어서 사회주의자 되기 싫은 사람들 여기 있는데 여기도 똑같아요. 금속노동조합연맹 여기가 최대입니다. 나머지 금융산업노동조합연맹이 있거든요. 금융산업노조 뭐 증권사, 은행 요쪽 문재인 때 PF를
PF를 모집을 해서 확 넣네? 이게 뭐지? PF가 급증합니다. 요때부터잖아요. 요때부터인가? 네, PF가 급증합니다. 뭐지? 무슨 도시재생 이야기하면서 PF를 급증시켜요. 지금 이 문제가 노무현 때 생겼던 문제인데, 노무현 때 문제가 문재인 때랑 똑같아요. PF가 지뢰가 터진다, 무너지는 부동산 불패, 이거 2024년 아닙니다. 2010년입니다. 2010년? 사업장 구조조정 해야 된다. 강남권 재개발도 급제동이다. PF 복당 결국 터지냐? 중지가 너무 많다. 토지 대금 납부 중이고 이런 게 낫다. 뭐다? 노무현 때 문제를 지금 문재인 때 똑같이 겪고 있다고, EPF. 근데 그거를 정부 무능이 초래했다 하면서 민주당이 선동을 하죠. 2024년에. 그래서 제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일단 공모형 PF가 뭔지부터 이해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규제 완화로 여러 가지 이제 복합 개발 관심 증대 뭐 이런 거 하는데, 재건축도 하고 재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신도시도 만들고, 그게 부동산 PF예요. 근데 이거 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이제 사업자를 선정한다. 여기서 보통 시행사를 선정해가지고 그 시행사가 은행 대출을 받아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건설사에게 주는 구조를 가집니다. 예전에는 시공사라 불리는 그래서 시공사라 불리는 건설사가 시행사 역할까지 다 같이 했는데, 이거는 시행사를 따로 두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대기업 SI 과거에 진행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정부가 대기업 SI에게 전달해줘요. SI가 그 밑에 하청업체에 쭉 가불병정 무기경신해요. 이거 케인즈주의거든요. 케인즈주의는 어쨌든 거래가 생기고 쓸데없는 일자리라도 도움이 된다. 그게 생산성이 나오든 효율성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게 케인즈주의입니다. 돈을 많이 뿌리는 게 맞다. 요게 케인즈주의예요. 왜? 소비부양 정책. 예. 그래서 수요 과잉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리츠 전환하고 이런 것들 해서 수익성 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SPC 시행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 이익 환수를 할 수가 있다. 근데 현실은 많이 중지되고 개발 이익 환수가 안 되죠. 요거를 부동산 정책을 보면 규제에서부터 PF까지 그대로 가져와서 했어요. 예정된 건축물이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심각하다.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시설이 폐쇄되어 있거나 목적 사업 범위가 축소되었다거나,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지식산업센터랑 레고랜드 사태. 준공 이후 방치되어 있거나 적자 경영이나 레고랜드 사태. 지금 현재 이거 똑같이 하고 있죠? 문재인 때 스노우볼을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입주도 못하고 통공매인, 송영길 누구나 집.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PF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어째? 어째? 그래서 제가 2020년 거 가져왔습니다. 2020년 거. 2021년 부동산 PF가 너무 크다. 그래서 부동산 직접 투자 제한이 영향도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그 부동산 PF를 그냥 대놓고 그냥 띄운 거죠. 이쪽으로 돈 때려 박아라. 왜? 노조를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금융노조 넣어줄게. 금융노조. 한국노총도 넣어줄게. 요렇게 정치적으로 착취가 시작된 겁니다. 이거는 압제의 착취죠. 그걸 누가 받아요? 청년세대가 받죠. 완전히 오르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오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그래서 2022년 9월, 6월부터 윤석열 정권이거든요. 9월에 아직 인수인계도 제대로 못 받았는데 은행권 NPL이 부실 채권이 늘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늘었냐? 2017년에 13조 원이었던 채무 보증도 24조로 늘었다. 그래서 1분기 2022년에 지금 2019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래서 관리할 필요성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등등한데, 이제 부실이 요때부터 스노우볼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5대 은행 부동산 건설 대출 현황 해가지고 이게 계속 연체액이 늘어납니다.
난리도 아니에요.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5월부터 시작했어. 2022년 5월. 그거를 지금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부동산 PF 왜 생겼냐? 건설사 안 망하게 하려고 생겼거든요. 시행사가 망하든 건설사는 계속 짓게 하려고. 네. 근데 뭐 이거 사실 떼먹는 거 하나 집어넣은 거잖아요. 떼먹는 거 하나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제일 유명한 게 대장동 화천대유입니다. SI 프로젝트 이거 그냥 한 회사에 맡기면 되는데 시행사를 중간에 하나 만들어서 이걸 선정을 하는 거예요. 이 시행사 유명한 거 화천대유죠. 이게 제가 일본에 코로나 알림이 그거 만드는 거 들은 적 있는데 히타치에 맡겼다고 해요. 일본 정부가. 그래서 그거를 히타치에 맡기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개발자 1인 1명이서 2억 받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계속 외주 주고 이거 내가 보기엔 이거를 떼먹는 수수료를 하나 더 띄우는데 딱 케인즈라서 그래요. 이게 뭐다? 이게 2015년인데 이게 딱 최대 주주가 머니투데이거든요. 근데 이게 의심이 가는 게 원래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공고 뜨고 딱 일주일 전에 만들어진 이 회사가 이걸 받아요. 이 수주를 받아요. 그리고 머니투데이에 그 공고 날짜도 바꿔가지고 아주 작게 공고하고 공고 되자마자 바로 그냥 여기에 수주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요식행위죠. 이거 원래 불법이거든요. 불법인데 그래서 요쪽이 이재명에 대해서 친 이재명이에요. 머니투데이가. 이거 불법이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수사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너무 덩치가 크니까 지금은 못 건드리고 있는 거죠. 원래 특검 값입니다. 힘 없으면. 특검급입니다. 이거. 힘 없으면. 우리는 이런 윗세대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사실 한국 노조도 자기 편을 끌어안으려고 한 거 아닌가 딱 이걸로 보입니다. 청년들이 올라간 부동산에 밀려가면서 이제 서울 엑소더스가 되기 시작하고 신도시 경기권을 다 밀려났죠.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연끌을 합니다. 이게 현명한 게 뭐냐면은 조금 있다가 밑에 나오는데 수도권에 있어야 될 수 있으면 서울에 있어야 뭐 장기적으로 보면 1.5배 정도 더 법니다. 부동산 PF 문제가 난립하는데 은행 증권사가 성과급 장치를 하네. 2023년 초 2023년 말 뭐야 이 자식들 뭐 EPF 부수 EPF 잔뜩 만들어 놓고 성과급 잔치를 하네 이 자식들이. 야 은행 뭐 하냐. 정권 달성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 5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야 은행 뭐 하냐 미쳤냐. 돈 장치의 과점 체제 이거 뭐 하냐. 은행 너무 강한 기득권자다. 야 금감원 제대로 안 했냐? 그래가지고 금감원이 그래서 성과급 잔치 금융에서 엄중한 책임 물을 거. 이거 애초에 원래 이전 정권부터 했었어야 되는 건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과금 대폭 줄였습니다. 이거 블라에서 반발 많죠? 은행 사기업인데 성과급 준다고 하는데 왜 두들겨 맞냐? 말도 안 된다. 뭐긴 뭐야. 이게 매달 하는 말이 있어요. 사회주의자에 대한 노비들끼리 싸우지 말자. 진짜 개새끼들입니다. 너는 노동 귀족이겠지. 피 빨아먹는 거겠지. 누가 대출 받으라고 했냐? 야 카드 뽑을 때 카드사도 같이 욕먹었거든. 근데 너네는 직접 투자를 정치적으로 제한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 싸그리다 이 구조를 만들어낸 거잖아. 너네들이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정치로 경제를 컨트롤한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지면 억울한 겁니다. 한 번도 정치가 경제에서 멀어진 적은 없습니다. 당연히 영향을 받아왔죠. 그래서 제가 요즘 정권 바뀌는 거 보면 그냥 돈 질러놓고 바이든 하는 것도 봐도 돈 질러놓고 이기면 이득이고 지면 내 탓 아니야. 너네가 무능한 거야. 요렇게 몰아칠 수 있는 이런 첫 번째 안 실패 시 두 번째 안 요게 다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지면은
그냥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상 지금도 싱글세 내고 있잖아요. 뭐 이걸 그냥 세금 혜택을 감면해주면 싱글세라고 안 해요. 근데 뭐 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고 더 받으려고 더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싱글세를 내고 있는 거예요. 뭐 보조금을 지급해주면 결국에는 그게 그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결국 착취당하는 겁니다. 정리를 보면 86세대는 2017년 기준 한국 부자들 1990년대, 2000년대 첫 부동산으로 떼도 벌었다. 요때는 2010년대에 20년 갚아야 된다고 했던가 요때는 한 10년 정도만 갚았으면 됐겠죠. 86세대들이 이렇게 벌었어요. 2022년 예. 상황을 보면 가구주 연령별은 이때 부동산을 산 50대, 60대 이상의 평균 자산 증감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다. 가구주 종사 지위에서 전년대지 증감률이 12.7%는 높다. 뭐 요분들이 제일 많이 버셨고 40대들도 이제 벌었는데 30대들과 20대 이하는 못 벌었다. 못 벌었다. 요 세대들이 13.2%, 11.2%, 제일 증감률이 높다. 50대, 60대. 부동산 오를 때 수혜자들이다. 그리고 40대가 그 다음, 뭐 30대, 뭐 요거는 올랐다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대놓고 부채입니다. 부채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20대 이하는. 예. 사실 30대도 꽤 많이 끼어있겠죠. 30대 초반은 똑같겠죠. 97세대, 이명박 박근혜 때 부동산 구매자 세대. 예. 문재인 때 돈 벌었다, 똑같이. 예. 전세 사기가 40대가 많은 게 농담이 아닙니다. 아, 이놈의 모기. 그래서 뭐 40대가 레버리지 끌어서 많이 샀기 때문에 전세 사기 감당 못하고 무리하다가 전세 사기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전세 사고라고 하죠. 자, 정리를 해보면 8697은 부동산 보유자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진보 관련 주세력이고 데모 세대고 반일입니다. 심지어 여행도 일본 잘 안 가요. 베트남을 주류로 갑니다. 공산권, 반보수, 건설, 금속, 운송의 86세대, 은행의 97세대, 소비 부양과 규제로 부동산 가격을 증대시키고요. 고액 자산가에겐 세금을, 청년에겐 인플레이션과 월세를 줍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중산층 몰아주기라고 해요. 보통. 가난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감당 못해서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많이 겪고 있죠? 시스템 자체가 정치적 경제적으로 정치를 장악해서 압제 규제를 만들고 경제적으로 여러분들을 뜯어먹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격 상승을 시키는 거예요. 똑같아요. 전농이 가격 상승을 시키듯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시켜가지고 판매 상품의 가격 상승을 시키면은 뭐 떼먹을 게 늘어난다.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 은행 대출. 원래 20년 하던 거 30년, 30년 하던 거 50년. 이런 식으로 늘려버리는 거예요. 그 은행도 한국노총에 끼어있네? 출산율 이야기하는 것도 부동산 수요와 관련되어 있지만 사실상 내수 수요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식량 수요, 부동산 수요, 소비 부양 정책할 소비 수요. 사실 보면은 교사, 공무원, 공공기관, 한국노총 이쪽이 많잖아요. 뭐? 이 사람들 내수 위주의 일을 하거든요. IMF 겪어서 주로 안정중시 직업으로 주로 갔어요. 정년 보장되는. 상당 부분 보면 내수 수요 영향이 큽니다. 건설, 화물, 은행, 공공, 교사, 내수 수요죠. 인구 준다? 공무원 숫자 감원하겠죠. 공무원 노조 어디지? 한국노총이네. 교사 숫자 어디지? 정교조 민주노총이네. 거기에 자영업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자영업 하지 마십시오. 자영업 이 세 가지만 합쳐도 500만입니다. 500만 대충. 보자 260만. 560만입니다. 560만. 이거 합치면 80만이거든요. 그러면 480만이에요. 480만. 자영업이 뭐 수출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요 8697세대. 우리나라 경제는 반도체로 수출하고 난 다음에 그 수출 가지고 여기에 내수 수요를 굴리는 구조예요. 내수 수요를. 그래서 이걸 중산층 몰아주기라고 합니다. 윗세대는 세금을 떼고 아랫세대는 뭐 인플레이션으로 돈을 뿌려서 소비 부양 정책에서 인플레이션 만들고 부채와 연금과 이런 건 너네가 나중에 해라. 연금도 나중에 인플레이션 합니다.
계급투쟁 하던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말해요. 계급투쟁, 너네들 엘리트 없애는 게 목적이잖아. 보편복지해라. 뭐? 이게 선별복지가 왜 나온 거냐면 70년대에도 보편복지 하려고 했었어요. 뉴욕의 파산 이후. 근데 뉴욕이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선별복지로 이렇게 해서 자유주의 이론으로 생존이 안 되면 노예화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게끔 선별복지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부자는 죄인이 아니야. 20만 원이라 차별 없이 줘야 돼. 부자와 기득권 선별복지 주장하는 이유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 쥐 생각하는 고양이처럼 논리와 정의감 때문에 선별 지원하지. 너네는 논리와 정의감을 하냐? 모두가 더 잘 살라고 지금 정치적으로 하는 거지. 자신의 조세 부담 회피를 지키려는 거. 세금을 줄여주면 돼요. 근데 절대 세금을 안 줄여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 나는 평생 일하고 싶지 않다. 두 번째, 남의 돈으로 잘 살고 싶다. 이게 보통 연결된 게 그 설거지론 당하는 남자들이 당하는 뉘앙스가 똑같아요. 의존적이고 지배적이고 나는 평생 일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남의 돈으로 잘 살고 싶다. 그래서 보편복지 주장하는 겁니다. 뭐냐, 이거 부자들이 5억 넘는 사람들 저 세금 절반 낸다. 이 사람들 돈 받지 말라는 거냐? 이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된다. 이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으로 날려먹는 게 더 세기 때문에 더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자들에게 세금 뜯고 청년과 하층에게 돈을 뿌려서 소비 부양 정책, 부동산 주거비, 인플레이션 대응 안 되고 비용만 커져요. 미국도 지금 청년이 부동산 살 돈이 없어요. 원래 이거 뭐라고 했죠? IMF 때 86세대들이 사고 이명박 정권 때 리먼 브라더스 때 97세대들이 샀잖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을 살 만한 수요가 없어요. 중산층은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근데 계층화 시켜서 올라오지 말라는 거죠. 이걸 중산층 몰아주기라고 밀턴 프리드먼이 비판한 겁니다. 이 보편복지에 대해서. 뭐 추월당하는 싶고 계속 착취하고 싶고 나는 평생 일하기 싫고 노후에 착취해서 먹고 살고 싶고 남의 돈으로 더 잘 살고 싶다. 이 마인드를 가진 것들이 뭐 X세대와 86세대들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사실 함정카드를 좀 팠어요. 눈치채나 눈치 안 채나 봤는데 이거 몇 번이나 봤을 거잖아요. 누가 눈치채나 계속 보고 있었는데 아무도 눈치를 안 채대요. 그래서 가구 소득 뭐 40대 50대가 제일 높죠. 그 다음에 자산 보유액 60대 이상 40대 50대가 지금 제일 높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공적 이전 소득.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금 해주는 소득. 자, 우리가 흔히 복지 세금을 올려야 된다. 무슨 거대 담론으로 진행이 됩니까? 양극화를 방지해야 된다. 그래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산과 소득이 제일 높은 세대들은 40대, 50대잖아. 근데 왜 공적 이전 소득이 이렇게 높지? 만약 이게 선별복지였다면 노인들과 청년들에게 몰아줬고 그 다음에 혜택을 얻는다면 30대, 그 다음에 50대, 40대, 즉 맨 뒤로 가야 될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소득과 그 다음에 자산도 높은데 공적 이전 소득이 많이 들지? 많이 들어가지? 돈이 왜 많이 흘러가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정부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지? 이게 뭐다? 중산층 몰아주기, 보편복지를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막대한 부채와 국민연금으로 갚아가 이 사람들을 보육해야 됩니다. 이거 대가 치르게 해야 된다니까요. 중산층 몰아주기를 이해했기 바랍니다. 지금 선거 캐스팅 보트예요. 그래서 뜨라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안 될 것 같다? 중산층이 되세요. 그래서 10대 있잖아요. 10대. 20대이야. 20대 초반이야. 10대. 이 사람들 뜯어 먹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툭 까놓고 말해가지고 그래 내가 80세가 되었어. 그래 저기 10대랑 내 자식 세대 혹은 그 밑에 세대를 그 외국인 이렇게 외국인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들 여기 나는 그래도 1등 칸은 못 가도 여기 한 2등 칸 정도는 갔어.
그래서 저기 꼬리칸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아주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라고 하는 게 80세의 인생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오는 거는 자국 내에서 먹고 사는 것보다 한국에서 꼬리칸이지만 여기가 훨씬 더 먹고 살기 편하기 때문에 기회비용,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서로 윈윈 구조예요. 그래서 꼬리칸을 만드는 건데 현실에서 식민지와 식민지와 그 다음에 착취 계층인 노예를 없애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성장 기반의 사다리를 제공해 주는 걸로 윈윈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성장 기반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걸 벗어나려면 여기 룰은 이대로 돌아가니까 우리도 똑같이 게임할게. 너네 자식 세대 뜯어먹을게. 곱게 못 죽게 한다. 이래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80세 때 그렇게 잘 뜯어먹은 게 내 인생의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인생의 자랑거리냐고.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뜨려고 하는 겁니다. 10년 정도 걸리든 뭘 하든 어찌됐든 어디 가서 살 수는 있겠지. 그래서 8697이 착취하는 정확히는 X세대라고 합시다. 요 사람들에게는 뭐 비용도 적게 드는 아주 해븐 조선입니다. 해븐 조선이고 그 밑에는 헬 조선이에요. 20대는 아예 소득도 줄고 주거대출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뀔 가능성은 없는가? 제가 20대 때 별로 이게 불쌍하다 생각하는 게 너네 이거잖아. 너네 요 세대들이야. 요 세대.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는 뭐 별로 없고. 그래서 9786은 아랫세대 97이라고 하죠. X세대라고 하자. 아랫세대 착취해서 지금 인생 설계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력의 통제력을 가지고. 이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격 높여가지고 많이 뜯어먹는가. 이거 하고 있다고요. 이거. 국가 부채로 소비 부양, 그건 니들이 나중에 갖고, 그걸로 부동산 가격 올리고, 국민연금으로 노후 착취하고, 부동산 관련 정책으로 자기들 자산 인플레이션 방어하고, 중산층 몰아주고, 자산과 소득이 많으면 공적 이전 소득을 받는 세대. 그러면서 부동산 수익도 내는 세대. 그러면서 2000년대부터 계속 정부 지원을 젊을 때부터 받아오고, 나이 들어서 청년에게 착취해서 받으려고 하고, 저 과정에서 국가 부채도 떠넘기는 세대입니다. 세금 연금이 장난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각종 규제로 경제 통제까지 가하는 세대. 연공서열제, 퇴직 연령 늘리기, 성과제 방해, 대부분 부동산 세력이라서 주식 같은 금융을 반대합니다. 거기에 막대한 부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채를 터뜨리지 못하는 세대예요. 그래서 부동산 하락을 만들 수 없다. 가장 인구수 많은 분들이 아랫세대에 이렇게 압제와 착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압제 세대, 경제적 착취 세대, 정치적 압제 세대,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이거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이용해서 세대 간 자산격차 분석하는 건데, 저거는 이제 사실 제가 그냥 여기에 나온 것들 그냥 읽은 거고, 이제 공적으로 분석한 거 제가 가져올게요. 서울시에서 분석한 건데, 어차피 이거 제가 이거 PDF로 올릴 거거든요. 이거 받으시면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용이 기니까. PDF로 열어야지. 이렇게 하면 좀 크게 보이죠? 요쯤이면 되겠다. 네. 그래서 뭐 세대 간 자산 격차 분석, 가계금융 복지 데이터, 벼락거지. 젊은 세대는 늦게 태어난 게 죄냐? 이거 느끼고 있다. 사회 경제적으로 기회가 더 많지 않다고 대답했고, 자산 불평등이다. 그럼 진짜 격차가 존재하고 기회가 적은가? 요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한 겁니다. 뭐 제가 앞에 적어 올린 거는 1년짜리만 올린 거고 9년치를 분석을 한 거예요. 서울시에서 공식적으로 2012년부터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대를 구분하면은 Y세대, 뭐 청년 세대들, 그리고 X세대. 제가 딱 85년생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이렇게 걸려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2020년대 나이대가 이렇게 된다. 치환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 세대라고 하는 게 젠 Y 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윗세대가 젠 X 세대. 그리고 거기에 베이비 부머 세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역개요. 지역개요는 필요 없고 자
수도권에 붙어야 되는 이유. 정약용이 서울에서 벗어나면 어리석은 인간이 된다는 게 여기도 통용이 됩니다. 나이 듦에 따라서 자산을 축적하는 속도는 수도권에서 1.5배 빠르다. 예. 그러니까 곧 죽어도 수도권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 9년간 평균 총 자산 변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젠 X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수렴되고 있거든요. 산업화 세대랑 똑같이. 근데 뭐다? 이 X세대가 급격히 자산이 늘어납니다. 가구당 자산이. 근데 Y세대는 뭐예요? 벌어집니다. 벌어집니다. Y세대만 다른 세대와 자산 격차를 크게 좁히지 못하는 게 아니라 벌어져요. 오히려. 벌어지는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세대보다 자산 축적이 매우 더디다. 이게 결론이에요. Y세대는. 그게 청년세대가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파이 커지는 시기는 끝났어요. 이제 목 챙기는 시기인데 정치적으로 밀려서 X세대가 목을 더 많이 챙겨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착취 기반까지 물려주고 있죠. 여러분들 세금 더 내고 국가부채 감당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국민연금 내줘야 됩니다. 그럼 세대별로 9년간 평균 금융자산 보유액이 어떻게 되느냐? Y세대는 금융자산 급상승세는 사실 전월세 보증금 증가분, 제가 그 말을 했죠. 20대는 아예 전월세 빼면은 아무것도 없다. X세대는 주식 등을 포함한 저축을 통해서 금융자산을 꾸준히 늘려갔다. 그래서 Y세대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금융자산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여보, 전월세 보전금. 요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착취를 당하고 있는지 지금 티가 나는 거예요. 뭐 Y세대가 이렇게 팍 올라가요. 전월세 보증금이 팍 올라가요. 네. Y세대는 다른 세대 대비 전월세 보증금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 너네가 전월세 보증금이 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런 거냐 아닌 거냐 그거에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 금융자산, 순자산에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X세대 실물자산 보유액이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 근데 뭐 Y세대는 벌어지고 있죠. 지금 벌어지고 있죠.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한번 전에 보여준 적이 있는데 20대는 자산이 오히려 수익이 줄었다고. 뭐 자동차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순자산입니다. 순자산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Y세대도 부동산 증가액은 늘려가고 있지만 X세대가 제일 가장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이 격차를 줄이고 있으며 Y세대는 뭐 간극이 매우 컸다. Y세대 평균 주택 가격은 5,700만 원이요. 다른 세대보다 크게 낮아서 거주 환경의 격차 가능성이 매우 높다. X세대는 급격히 올라갔죠. 근데 뭐 딱 지금 이전 세대보다 더 빨리 벌거든요. 근데 Y세대만 이전 세대보다 늦게 벌어요. 지금 이런 과정입니다. 요거 급격히 올라가는 거 보이십니까? 이전 세대보다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근데 요 기울기는 뭐다? 뭐지? 기울기가 거의 뭐 1차 베이비 부모랑 비스무리하게 올라갑니다. 얼마나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겁니까? 요 2차 베이비 부모와 X세대들에게 뭐 8697들에게. 그래서 Y세대는 평균 주택가격이 다른 세대 대비 매우 큰 폭으로 낮게 형성되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보유세도 올리고 상속세 폐지하면 안 됩니다. 상속세 5억 이하도 다 올려야 돼요. 뭐 이거 다 환수시켜야 돼요. 그래서 다른 세대에 비해 Y세대 거주 환경이 열악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석된다. X세대의 평균 주택 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사람들이 양극화를 이야기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이야기하고 앉아있습니다. 같은 노비라고 이야기하고 앉아있어요. 귀족이지. 귀족 세대지. 근데 뭐 인구가 많은 귀족 세대지. 착취자. 그래서 여러분 곧 죽어도 수도권에 붙어 있으십시오. X세대는 9년간 꾸준히 부동산 투자 금액이 증대됐다. 3천만원에서 8천만원. Y세대는 절대적 투자 금액이 600만원에서 3천만원이 된 거다.
X세대는 XY세대는 이거 보자. 2차 베이비 부머는 부동산 투자에서 윗세대와 그 간격을 크게 줄였고 X세대는 투자를 점차 늘려가는 중이며 Y세대는 다른 세대에 견져 부동산 투자에 대해 크게 미진하다. 손도 못 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내려가면은 부채 금액 X세대 레버리지 빡 쓴 거 보이십니까? X세대 레버리지를 빡 씁니다. Y세대도 이제 레버리지를 쓸 수밖에 없는 전세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제가 전월세 보증금 빼면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자산에는 부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Y세대들의 순자산액은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불쌍한 세대죠. 불쌍한 세대. 아휴. 늦게 태어난 게 잽니다. 그래서 저희 그 미션이 미래세대 추월차선이에요. 청년 세대들은 뭐 연봉 낮은 데 가라고 하는데 거기 낮으면 성장세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이직이나 전직에 대해서 절대 머무르면 안 되고 계속 이직 전직을 무한히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공부도 줄이면 안 돼요. 그래서 XY세대가 대출을 이용한 레버리지 자산을 늘린 것인데 레버리지 자산을 축적한 XY세대와 달리 1차, 2차 베이비 부문은 이제 부채 관계없이 순자산을 증대시켰다. 담보대출도 XY세대에서 급격히 증가했는데 Y세대 이렇게 이제 산업화 세대 좀 추월했다. 담보대출이 필요 없는 세대를 추월했다. X세대가 지금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렇게 하니까 전세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대부분 40대가 왜 많은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레버리지 뻥튀기 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Y세대 착취하면서. Y세대 신용대출액은 2017년 이후부터 비약적으로 증대했다. 뭐 이거 무슨 신용대출이겠어요. 살려고 하는 신용대출이지. 뭐 빚으로 빚막기 이런 식으로 생활비 대출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느냐. Y세대는 대출 상황이나 담보대출금은 다른 세대에 견져 적은 수준이었다. 왜? 담보대출을 받을 만한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요? 경제적으로 안전합니다. 오히려 Y세대 제 밑에 있는 거 보이세요? 담보대출 금액이 거의 없으니까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럼 X세대는 뭐다? 최대다. X세대가 지금 엄청나다. 예. 계속 증가 중이고 X세대 증가율이 최대다. 생활비 마련을 위한 신용대출 금액 뭐 X세대. Y세대도 이제 좀 산업화 세대보다 좀 올라가긴 했지만 이게 뭐 공적 이전 소득이 낮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X세대랑 2차 베이비 부모는 공적 이전 소득이 그렇게 높고도 생활비로 위한 신용대출 금액이 이 정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혜택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장하는 게 그거죠. 이제 그 청약 통장에 가점제 넣어야 된다. 뭐 오래 부은 사람일수록 가점을 더 높여야 된다. 뭐 X세대가 대출 받아가지고 더 헤쳐먹어야 된다. 이거 자기 목 챙기기예요. 그러니까 모두 더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그 정치 경제를 다 이용하고 모든 수단을 다 이용해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청년 세대가 안 하니까 조지는 겁니다. 대출을 갚기 위해서 소비를 줄인 항목. X세대는 레저, 여가, 문화비에서 소비를 줄였고 Y세대는 식비를 줄였다. 이게 현실입니다. 먹는 거 줄여요. 근데 뭐 X세대는 저렇게 하기 위해서 노는 거 줄여요. 그럼 뭐 연로는 어디서 있을까요? 여기가 훨씬 더 많아요. 신용불량자 비율도 당연히 인구도 많겠지만은 이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애초에 신용불량을 할 정도로 담보가 없습니다. Y세대는. 뭔가 대출 받을 게 없어요. 대출금 상환이 생계 부담되는 정도. Y세대 가장 부담이 없습니다. 뭐 대출 받을 수나 있어야 부담이 있지. 그럼 가장 부담이 늘어난 세대 2차 베이비부머와 X세대. 이 사람들이 공적 이전 소득을 제일 많이 받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월세 받고 있고, 특히 X세대의 대출금 상환의 부담을 느끼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 Y세대는 오히려 감소했다. 왜? 대출이 없으니까. 대출이 없으니까. 네. 식비도 줄이는 Y세대입니다. 그럼 뭐 레저, 여가 이런 거 줄이는 X세대들이고요. 그러면 0%, 0% 하는 거 대충 이해가 가시죠? 자, X세대 평균 소비액, 소비 지출 금액 굉장히 높습니다. 2차 베이비붐이 높고 진짜 아까 클리앙에서 봤듯이 소비의 세대예요. 소비의 세대. 이걸 공적 이전 소득까지 받으면서 하는 소비 세대. 2차 베이비붐은 다음으로 지출이 많다. Y세대는 이제 노인들보다 좀 더 위에 있을 뿐입니다. 이런 기본 생존비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식비를 줄인다. Y세대는. X세대는 9년간 꾸준히 소비를 증가시켰고 소비 지출 금액도 늘렸다. Y세대는 전반적으로 소비를 늘려왔지만 X세대와 달리 소비 정체 구간이 컸다. 이거 소비를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물가가 올라서 그렇지. 그리고 그 물가 오른 거 요 X세대랑 2차 베이비붐가 다 먹고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소비 지출이 가장 많은 세대는 2차 베이비붐, 그 다음에 X세대, 1차 베이비붐, Y세대, 그리고 산업화 세대다. 그러니까 노인처럼 사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왜 뭐 사포 세대니 뭐 이런 것들 하는 이유가 똑같습니다. 초탈한 겁니다. 노인이랑 똑같이 사는 거예요. 식비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뭐 어쩌고 저쩌고 합니까? 그리고 이게 공식적인 통계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놔두면 안 된다 해서 도약 계좌니 뭐니 이런 것들 때려박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제발 돈 모으시라고. 이대로 가면 큰일 난다. 이게 선별복지예요. 근데 뭐 이걸 반대하는 게 진보계통의 보편복지죠. 그래서 Y세대는 소득과 소비 모두 다른 세대보다 위축되었고 X세대는 고소득일수록 매우 활발하다.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Y세대는 우리 미래 없다. 연금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합니다. 뭐 교육비는 이제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고 뭐 식품 외식비, 뭐 소비의 세대, Y세대 좀 오르는데 이거는 저희 물가 올라서 그런 거지. 쓰고 싶어서 올랐나? 그래서 X세대는 부채 상환 위주로 가는데 Y세대는 부동산 구입하겠다. 그래서 연끌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못 사면 답이 없는 것 같다. 최대한 모아서 식비라도 줄여서 내가 살 집 정도는 만들자. 그래서 X세대는 자기가 노후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빈도가 낮았다. 근데 Y세대는 아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Y세대는 현재 즐거움을 중시하는 경향이 보이는 게 사실이긴 한데 실제로는 자산 축적이나 은퇴 준비에 유독 관심이 많다는 분석이다. 마치며 세대 간 순자산 격차가 더 심각한 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로 세대 간 격차보다 지역별 격차가 크다. 그러니까 남방 한계선 위로 올라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그리고 수도권이 더 잘 벌어요. 1.5배 정도. 그리고 세대 간 격차도 이거보다 지역 간 격차가 훨씬 큽니다. Y세대를 제외하고 모든 세대가 자기 나이대에 앞선 순자산을 넘어섰다. 근데 Y세대만 격차가 더 벌어졌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연령이 어린 세대가 자산 형성에 불리하다는 것은 Y세대에만 해당하는 사실이었다. 이거 바꿔 생각하면 지금 한국에서 결혼해서 자식 놓으면 그 격차도 더 벌어진다는 겁니다. 저 사람들 지금 평균 수명, 여성 평균 수명이 90세인데 저 사람들 120세 산다고 해보세요. 저는 딱 120세 살 것 같거든요. 지금 1년 살면은 상여수익 늘어나는데 2030년쯤 되면은 1년 살면 1년씩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Y세대들 자식 놓으면 자식에게 지금 이 구조 물려주는 상태가 돼요. X세대는 전후 세대의 순자산을 크게 뛰어넘는 특별한 세대이자 이전 세대와 구별되기 시작하는 세대. 자산 운영 방식 및 소비 성향에서도 앞선 세대와 크게 다르다.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자산을 축적한다. 그래서 전세 사기 치는 사람들 대부분이 40대다. 유일하게 앞선 세대의 순자산을 뛰어넘지 못한 Y세대, 특히 수도권 90년대생 자산 불평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직, 전직, 그리고 돈 되는 직업, 서울권, 이거 절대 머릿속에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엔잡해서 열심히 돈을 더 벌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유일하게 앞선 세대의 같은 나이 대비 순자산을 따라잡지 못한 세대. 그런데 부동산 가격과 물가는 계속 오르네. 세대 간 격차가 관찰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뭐 근데 지금까지 한 것도 똑같아요. 예, 이거죠 이거. Y세대, 특히 90년대생들, 20대들, 30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통과했는데 자산 형성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이 세대 간 불평등은 데이터를 통해서 사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예, 솔직히 페미니즘 저는 사회주의자를 싫어하긴 하는데 그것도 똑같이 분리해서 통제당하는 거죠. 그냥 불쌍한 거예요 다들. 근데 동정은 하지 마십시오. 동정에서 결과가 이 꼬라지가 난 겁니다. 화해하자 그런 소리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사회주의자에서 바꿔야 됩니다. 이제 파이 커지는 시기 끝났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들이 저렇게 착취를 하는데 사실 이게 악이라고 부르긴 애매한 거예요. 그냥 게임에서 진 거예요. 멍청해서 모를 수도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저 사람들이 우리 의사와 무관하게 국민연금 떠넘기기, 국가부채 떠넘기기, 그리고 부동산 가격 올리고 전농 음식 소비자 착취 이렇게 하는데 연공서열제까지 지키는데 그래서 이거 깰라고 MZ 노조로 성과제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다 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그러면서 20, 30대 개새끼론을 저 사람들이 물려주고 있는데 저 세대를 개새끼라고 말을 못합니까? 약자가 되지 말고 강자가 되세요. 그리고 호구가 되지 말고 악자가 되세요. 강자가 되라는 뜻은 의존적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다? 설거지론에서 분노하는 이유잖아요. 뭐? 의존적이고 책임을 얻는 지배적인 사람들. 이거 나중에 결혼편에서 이야기할 건데 저 X세대와 베이비 부모 세대가 결혼한 기혼 남성이 정신적 고통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배우자가 있으면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호구가 되지 말고 약자가 되세요. 악자가 되세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에게 다 친절하게 하고 화해를 하고 화합을 하고 그거 내어주라는 거거든요. 정당한 권리만 받아가면 됩니다. 악자가 되더라도 오직 정당한 권리만 받아가세요. 이게 서구식 개념인데 월스트리트도 요즘은 자식에게 많이 안 물려주거든요. 그냥 물려주면 어떤 식으로 물려주냐면 그냥 배당금에서 기반을 물려주거나 아니면은 트러스트 만들어서 배당금 주거나 아니면은 저쪽에 보험 같은 거 들어줘요. 네가 도중에 아프면은 여기에 대해서 갑자기 가게가 무너질 수 있잖냐. 그럼 네가 여기 보험을 탈 수 있게끔 보험을 미리 들어두는 그런 식으로 좀 도움을 주는 정도나 하지 돈 안 물려줍니다. 공짜로 받는 돈이 독이라고. 그러니까 뭐 오직 정당한 권리를 추구하세요. 그런데 정당한 권리를 내어주지도 마세요. 지키고 추구하세요. 내가 더 벌고 싶다? 그럼 더 제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면 돼요. 저 사람들이 미워하면 미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거기다 웃어주세요. 게임은 더럽게 하는 게 최고의 찬사입니다. 게임 더럽게 하네. 그게 최고의 찬사예요. 저는 이거 저출산 구조 상당히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결혼의 의미가 로맨틱 이데올로기의 결과로서 68혁명 이후 로맨틱 이데올로기가 퍼져가지고 지금 X세대와 2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저렇게 하는 건데 제가 90년대 때도 사랑이 밥 먹여주냐 했거든요. 근데 그 로맨틱 이데올로기의 결과가 저거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가 미워하고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반면교사로 교훈을 삶아야 돼요. 자꾸 뭐 설거지론 보면서 여자들 이거 용을 하고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인생이 망할 수 있구나.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난 망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인생 사는 게 쉽습니까? 지금 환경도 지금 디버퍼가 걸려있는 상황인데 나 살기도 힘들어요. 근데 뭐 미움을 받는 게 낫죠.
왜? 적은 나를 미워할수록 행복할 수 없게 되고 이성을 잃게 되고 뭐 무리를 하고 망할 테니까. 나는 뭐 이성적이고 평온을 유지할수록 더더욱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게임은 더럽게 하는 게 최고의 찬사라니까요. 이게 미움받을 욕입니다. 뭐 미움받더라도 게임은 더럽게 해야지. 미워하는 건 타인이 하게끔 해야지 왜 내가 합니까? 내 행복이 더 중요한데. 분노를 현실 이런 룰 같은 데다가 해야지. 이런 룰이 맞는 거냐 이렇게 해야지. 적이라면 나를 미워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남을 미워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분리해서 통제하는 거잖아요. 계층 나눠가지고 사회주의가 자 저거 미워해라 저 사람들 미워해라 그거 하는 방식이잖아요. 사회주의가. 우리가 그런 세대들을 위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똑같이 여러분들이 사회주의화 되면 안 되죠. 뭐 개인주의화 되고 DMZ 좀 만들고 여기에 리스크가 나와도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줄여야죠. 위협이 있어도 위험이 되지 않도록 줄여야죠. 적입니다. 적이라면 어떻게 위협하게끔 만들어야죠. 저 계층화된 노조 귀족들 어떻게 해야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부동산 귀족들, 노조 귀족들 딱 보면 귀족이에요. 땅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 귀족이라니까요. 딱 보면은 귀족 똑같아요. 왜? 농업, 제조업 이런 거 가지고 장난질하는 거. 딱 귀족이에요. 집단주의 모럴 해저드인 겁니다. 뭐다?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잘 보면은 자기네들이 경제적 이익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왜 호구가 됩니까? 차라리 미움받는 악자가 되는 게 낫습니다. 돈 벌면서 마음의 평온을 지키면서 DMZ 좀 만들면서 이런 착취자들에게 인정 사랑받고 싶으니까 공적 이전 소득 제일 많아요. 그래서 청년들 저 이 상황이니까 이거 돈 모을 수가 없잖아. 이거 청년 세대를 지원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왜 정부는 청년들만 지원해주냐. 세금은 우리가 제일 많이 내는데 40대도 청년 범죄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X세대가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X세대가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얼마나 착취를 하는 겁니까? 도약 계좌 가지고 엄청 비판합니다. 저 왜 청년들에게만 해주는 거냐. 니네가 맨날 양극화로 세금 올려야 된다며. 근데 왜 니네가 세금 내면서 그럼 선별복지를 부정하고 보편복지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다? 내가 공적 이전 소득 이거 계속 받아야 되니까. 저기 위에 제가 아직 체크 안 하고 넘어간 거 있는데 진위 계수가 낮습니다. 이 세대들. 그러니까 레저 이런 데 쓰는 거예요. 반대로 진위 계수가 높은 건 당연히 Y세대죠. 평생 지원받고 성장 기반 물려받고 대신 노인 세대가 희생해줬는데 이제 착취 기반 물려주고 이제 제일 소득 부가 많은 세대가 되고도 내 공적 이전 소득이 부족하다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얼마나 약탈적입니까? 그러니까 정당한 권리를 그냥 돈을 그냥 주면 독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착취하려고 지배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보편복지 주장하는 겁니다. 젊을 때부터 계속 지금 나이 들어서까지 인생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룰입니다. 게임에서 진 게 잘못된 거 맞아요. 이겨야지. 20대 초반이나 10대 더 세게 뜯어먹을게 이러거나 아니면 우린 자식 없어거나. 근데 저는 제 인생을 저는 이게 이 구조가 계속 이어질 거라 생각 못 하거든요. 이 세대들은 제일 먼저 이익을 얻을 테고 위기가 와도 제일 먼저 버틸 테고 제 나이대 세대는 이거 80대까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제 인생이 80세 돼서 잘 뜯어먹었다라는 걸로 만족감을 얻고 싶지도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게 악이 아니란 거예요. 룰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소크라테스 접근법. 네가 말한 대로 접근한 거 한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모순을 많이 잡았거든요. 악법도 법이라고. 그게 싫으면 나가면 됩니다. 근데 나가는 게 훨씬 더 낫겠죠. 10년 걸쳐서 준비하면 어떻게든 되겠죠. 왜 굳이 여기서 꼬리칸이 되어서 착취를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1등 칸 못 올라가요. 그 전에 이미 파이 다 끝났어요. 꼬리칸을 끊어내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유일하게 식비를 줄여나가고 X세대는 레저를 줄여나간답니다. 산업화 세대를 제외하고 Y세대가 식비를 가장 적게 지출하는 세대로 나타났다. 만약 Y세대는 노인급으로 밥을 먹는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Y세대는 식비 지출에서 세대 내 격차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세대 안에서도 금수저, 은수저 갈리죠. 소득 증가율 따라가지도 못해. Y세대는 소비도 적게, 자산도 적고, 대출도 적게, 식비조차 줄여, 공적 이전 소득도 적게 받아, 인플레이션 대응도 못해,
국가부채 국민연금 나중에 내야 돼. 그리고 나는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금융투자로 꾸준히 준비해. 이래도 저세대 사당받고 싶습니까? 저세대는 그거 다 받고도 자기네들 노후 너네들에게 떠넘기고 국가부채로 계속 돈 벌 거 떠넘기고 연공서열제로 계속 신규 채용 줄이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인정받고 싶다 이러면 호구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랑 상종하지 마세요. 추악한 침묵을 이걸 반발을 안 한다 하더라도 세대 전체가 또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쪽 세대는 추악한 침묵이 전염병처럼 옳습니다. 약자가 됩니다. 자유무역 혜택 다 받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라고요. 자유무역 혜택 다 받고 내 노후는 너네가 해. 이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파이가 줄어드는 상황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저들의 자식처럼 착취해서 너네 부모님들이 만든 룰이야 이러면서 하거나 아니면 영어에서 튀거나 근데 이게 악행인가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악행은 아닙니다. 그냥 게임이죠. 사회적 합의고 우리는 진 거고 아직 안 뭉쳤거나 근데 사실 숫자도 부족하고요. 진 게 잘못이에요. 디바이드 앤 룰. 그러면 여러분들은 개인 단위로도 승리를 위해서 모든 걸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착취당하는 평생을 사실 겁니까? 여러분들 120년 동안 사는데 100년 동안 이렇게 살 거예요? 속도도 느린데 성장률이 제일 중요한데? 안 됩니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자신을 분리해야 하는 겁니다.